내가 쏘면 더 잘 맞겠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가르며 울려 퍼진 한마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교관을 향한 오만한 도발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정적. 귓가에는 세차게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와 멀리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마른 천둥 소리뿐이었다. 100m 전방. 폐건물 3층 창가에 위태롭게 매달린 인질 마네킹의 목에는 시한폭탄 타이머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남은 시간 단 10초. 마네킹의 머리를 고정한 밧줄을 정확히 끊어내지 못하면 인질의 몸무게를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작동하며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 젠장. 바람이 너무 변덕스러워. 저격 스코프에 눈을 붙인 채 미 육군 델타포스 소속의 에블린 카터 대위가 나지막이 욕설을 씹어뱉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스코프 안의 복잡한 데이터들을 맹렬하게 쫓고 있었다. 풍향, 풍속, 습도, 탄도 낙차. 그녀의 헬멧과 연결된 최첨단 탄도 계산 컴퓨터가 1초에도 수십 번씩 최적의 조준점을 계산해내고 있었지만 모니터 속의 숫자는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이 폭풍우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격수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M2010 저격 소총은 현존하는 최고의 장비였고 그녀의 실력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참가한 모든 저격 대회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저격은 과학이었고 데이터는 곧 진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지독한 한국의 여름 장맛비 앞에서 그녀의 과학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7초 전 아직인가? 카터 대위. 그녀의 등 뒤.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든 듯한 그림자 하나가 나직하게 물었다.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임단. 백호 부대의 저격 교관. 권시혁 소령이었다. 그는 스코프조차 사용하지 않은 채 맨눈으로 100m 밖의 목표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것처럼 그의 주변 공기만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비에 젖은 흙냄새를 맡고 뺨을 스치는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저격은 과학 이전의 감각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다. 교관님은 그냥 구경이나 하시죠. 이런 상황에선 당신이 쓰는 그 구닥다리 K14 소총으론 어림도 없으니까. 에블린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그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내내 사사건건 부딪혔던 이 과묵한 한국인 교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첨단 장비의 효용성을 무시하고 오직 감과 경험만을 내세우는 그의 방식은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옆에서 스코프도 없이 흙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며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었다. 21세기에 이게 무슨 원시적인 행동이란 말인가? 바람이 죽는 순간이 올 거다. 폭우 속에서는 반드시 두 번의 숨고르기 타이밍이 있어.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가 진짜다. 그때를 노려야 해. 권시혁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에블린의 귓가에는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말대로 순간적으로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바람이 거짓말처럼 패섰다. 탄도 계산 컴퓨터의 숫자들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에블린은 본능적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아직이야. 그건 함정이다. 권시혁의 차가운 재지가 그녀의 움직임을 붙잡았다. 뭐라고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 데이터가 사람 잡는 거다. 잘 봐. 건물 모서리의 나뭇가지가 아직 떨리고 있어. 저건 하강 기류가 아니라 건물 벽을 타고 넘어오는 와류다. 지금 쏘면 탄환이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처박힐 거다. 0.5초만 더 기다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에블린의 자존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데이터를 부정하고 저 남자의 낡은 경험 따위를 믿으란 말인가. 타이머는 이미 3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비켜요. 교관. 내가 쏘면 더 잘 맞겠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다. 에블린은 권시혁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의 어깨를 밀치고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스코프 안의 십자선과 목표물,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당. 소음기를 거친 총성이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하게 100m 밖의 밧줄을 향해 날아갔다. 명중. 밧줄이 끊어지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에블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밧줄이 끊어지며 아래로 떨어져야 할 마네킹이 오히려 위로 튕겨 올라가며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폐건물 3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질 폭사 미군팀. 훈련 실패.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밧줄을 맞췄는데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스코프를 통해 폭발 현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제야 보였다. 인질의 발목에 연결된 또 하나의 가느다란 와이어. 그것은 마네킹의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 위쪽 천장에 설치된 예비 폭탄을 격발시키는 2차 함정이었다. 권시혁이 말했던 와류 때문에 그녀의 총알은 예상보다 0.5mm 위로 빗나갔고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 밧줄만 끊겼을 뿐 2차 함정 와이어는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완벽한 데이터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였다. 그녀가 충격으로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당. 그녀의 옆에서 권시혁의 K-14 소총이 불을 뿜었다. 스코프도 없이 폭발의 연기와 폭우가 시야를 가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두 발을 연달아 쏘았다. 첫 번째 총알은 폭발의 충격으로 떨어져 내리던 폭탄의 잔해를 공중에서 정확히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은 건물 반대편 창가에 숨어 인질범 역할을 하던 또 다른 마네킹의 헤드셋을 정확히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한국군 교관. 추가 위협 요소 모두 제거, 훈련 상황 종료. 에블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빗줄기 속에서 권시혁이 묵묵히 소총의 놀이새를 당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에블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먼지 묻은 장비를 털어내듯 담담하게 말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아. 저격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니까. 그걸 모르면 당신은 그냥 비싼 총을 든 살인 기계일 뿐이다. 차가운 목소리가 에블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완벽한 패배.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처절한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과연 오만한 천재 저격수와 살아있는 전설의 악연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시혁의 마지막 말은 에블린의 뇌리에 얼음 파편처럼 박혔다. 살인기계. 그 단어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자부심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모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데이터는 한낱 가짜인질의 목숨조차 구하지 못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실제 위협까지 완벽하게 제거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빗속에서 지원팀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에블린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흠뻑 젖은 전투복의 냉기보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패배의 한기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시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젖은 K14 소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 굴욕적인 훈련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에블린은 본국 복귀를 준비하며 훈련 결과를 복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수십 번을 시뮬레이션해봐도 데이터상으로는 자신의 저격이 완벽했다. 단 하나의 변수. 건물 벽을 타고 흐르는 예측 불가능한 와류. 권시혁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단순히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마치 바람과 대화라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때였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막사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통제관인 제임스 윌리엄스 대령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한국군 장교들도 긴박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카터 대위, 지금 당장 장비 챙겨서 브리핑실로. 실제 상황이다. 네. 실제 상황이라니요. 30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의 핵물리학자 김철영 박사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망명 루트가 발각되어 국제 테러 조직 키메라에 납치됐다. 놈들은 김 박사를 데리고 DMZ 북방한계선 넘어 놈들의 비밀 거점으로 이동 중이다. 에블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DMZ.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화약고. 그곳은 위성 데이터나 드론 정찰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었다. 빽빽한 원시림과 수많은 미확인 지뢰, 그리고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뒤섞여 첨단 기술이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는 원시의 땅이었다. 김 박사는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두뇌가 키메라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 세계는 더티밤 대리범의 공포에 떨게 될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출해야 한다. 한미연합 최정예 팀 케르베로스를 긴급 편성했다. 카터 대위, 자네가 미측 저격팀을 이끌게. 알겠습니다. 에블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굴욕을 만회할 기회였다. 훈련의 실패를 실전의 성공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자신의 최첨단 장비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면 DMZ라 할지라도 충분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브리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군 측 요원들이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따라서 적의 예상 이동 경로는 7번 루트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뢰지대와 인접해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복의 위험이 큽니다. 9번 루트로 우회하는 것이 권시혁 소령이었다. 그는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위성 사진에도 나오지 않는 지형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의 분석을 듣고 있던 한국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권소령의 판단이 맞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현장 지형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케르베로스 팀의 총괄 팀장은 권시혁 소령이 맞는다. 그리고 사령관은 에블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카터 대위는 부팀장으로서 권소령을 보좌하며 미측 팀과의 연계를 책임지도록. 네, 제가 부팀장이라고요. 에블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델타포스의 에이스이자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인 자신이 저 아날로그 교관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이에 있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적의 이동 속도와 지형을 고려했을 때 9번 루트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7번 루트의 위험 요소는 최신형 드론의 지뢰 탐지 기능과 열감지 카메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제 작전 계획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순간 권시혁이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하는 듯한 옅은 연민이 스치고 있었다. 카터 대위, 그 드론. 배터리는 얼마나 가지? DMZ의 강한 자기장과 전파 방해 속에서 통신은 유지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나? 비가 오면 그 열감지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알고 있나? 당신의 데이터는 맑은 날, 평지에서나 유효한 거다. 여긴 DMZ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곳이지. 기계가 아니라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야. 제 장비는 최신 군용 스펙입니다. 그 정도 환경은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장비를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가장 믿어야 할 장비는 자기 자신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두 사람의 작전 철학은 결코 섞일 수 없어 보였다. 결국 사령관이 논쟁을 끊었다. 그만 최종 결정은 현장 지휘관인 권소령의 판단에 따른다. 더 이상의 이의는 받지 않겠다. 10분 후 헬기 포인트로 집결하도록. 이상. 에블린은 이를 악물었다. 또다시 그에게 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전에서 자신의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다. 헬기에 오르기 직전 권시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나침반과 종이 지도를 건넸다. GPS가 먹통이 될 때를 대비한 거다. 사용법은 알겠지. 그의 행동은 배려였지만 에블린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침반을 받아들지도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필요 없습니다. 제 손목 시계에 내장된 GPS는 군용 위성과 직접 연결되니까요. 교관님이나 길 잃지 않게 잘 챙기시죠. 권시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침반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했다. 최악의 상성을 자랑하는 두 명의 저격수, 살아있는 전설과 오만한 천재의 불편한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헬기가 DMZ 상공에 진입하자 에블린의 손목시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권시혁은 창밖에 짙은 녹음을 바라보며 마치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감하는 늙은 늑대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곧 문명의 이기가 통하지 않는 원시의 땅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변수가 될 운명이었다. 헬리콥터의 육중한 동체가 DMZ 남방 한계선 인근의 짙은 안개 속으로 하강했다. 로프 하강을 준비하며 에블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첨단 장비들을 점검했다. 손목시계의 GPS는 다행히 다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권시혁의 경고가 마음에 걸려 예비 배터리까지 단단히 챙겼다. 그녀의 등에는 단순한 저격 소총이 아닌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연결된 하나의 무기 체계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령부의 위성 정보와 정찰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장의 모든 변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권시혁의 아날로그 방식은 그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다. 5분 후 포인트 알파에 도착, 강화 준비. 파일럿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렸다. 요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챙기며 긴장된 침묵에 잠겼다. 권시혁은 헬기 문가에 서서 로프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릴 듯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코로 공기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DMZ 특유의 짙은 흙냄새와 축축한 풀 비린내를 음미하고 있었다. 포인트 알파 도착, 강화 시작. 요원들이 차례로 굵은 로프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에블린도 능숙하게 로프에 몸을 맡겼다. 땅에 발이 닿자마자 그녀는 즉시 휴대용 단말기를 펼쳐 위성 신호를 잡았다. 다행히 신호는 양호했다. 드론 발진시킨다. 전방 500m까지 정찰 후
적 예상 이동 경로를 스캔한다. 에블린이 명령하자 그녀의 팀원이 배낭에서 손바닥만 한 스텔스 드론을 꺼내 날려보냈다. 드론은 벌새처럼 조용하고 날렵하게 날아올라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의 단말기 화면에 드론이 보내오는 열 감지 영상이 떠올랐다. 숲은 고요했다. 동물의 체온 외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전방 이상무 7번 루트로 진입한다. 권소령. 내 판단이 맞았지. 지뢰 따위는 없다고 에블린이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앞장서려 했다. 하지만 권시혁은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시선은 에블린의 단말기 화면이 아닌 숲의 바닥을 향해 있었다. 너무 깨끗해. 뭐가 깨끗하다는 거죠? 짐승의 발자국이 없어. 이 정도 원시림이라면 멧돼지나 고라니 발자국이라도 보여야 정상이야. 그런데 여긴 마치 빗자루로 쓸어놓은 것처럼 깨끗해.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뜻이다. 과대망상 아닌가요? 그냥 이쪽에 짐승이 없는 거겠죠. DMZ에 짐승이 없다는 건 사막에 모래가 없다는 말과 같은 소리다. 모두 대기해. 뭔가 이상해. 권시혁의 단호한 명령에 팀원들이 걸음을 멈췄다. 에블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팀장인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권시혁은 허리를 숙여 땅에 귀를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땅을 통해 전해져 오는 미세한 진동에 집중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대지의 맥박을 짚는 고대의 주술사 같았다. 왼쪽, 10시 방향, 70m. 땅 속에 뭔가 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말도 안 돼. 내 드론의 지표2과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에블린이 단말기 화면을 보여주며 반박했다. 화면 속 지형 데이터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드론이 보내오던 영상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끊겼다. 통신 두절. 드론이 격추된 것 같다. 드론을 조종하던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권시혁이 가리켰던 10시 방향의 땅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함정이 아가리를 벌렸다. 함정 아래에는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만약 권시혁의 경고 없이 그대로 전진했다면 팀의 절반은 저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것이다.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았지? 에블린은 창백해진 얼굴로 권시혁을 쳐다보았다. 그의 감각은 최첨단 레이더보다 정확했다. 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유인책이야. 모두 엎드려. 권시혁이 고함치는 것과 동시에 사방의 숲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사방의 숲속에 왜? 소음기를 장착한 총알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미리 파놓은 참호와 엄폐물 뒤에서 키메라의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한 매복이었다. 제기랄. 놈들이 우리 위치를 어떻게 알았지? 드론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데 드론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었어. 권시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놈들은 우리가 첨단 장비를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흔적을 지우고 드론의 전파 신호를 역추적해서 우리 위치를 파악한 거다. 그리고 저 함정은 드론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금속이 아닌 나무와 흙으로만 만들었지. 첨단 기술을 역이용한 아날로그 함정이야. 에블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놈들은 그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자신했던 첨단 기술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팀 분산. 포인트 브라보로 각자 이동 후 재집결한다. 이동. 권시혁의 명령에 따라 요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키메라의 포위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다. 카터 대위. 나를 따라와. 권시혁이 에블린의 팔을 잡아 끌고 총알이 빗발치는 능선 아래로 몸을 굴렸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으로 튀었다. 두 사람은 좁은 계곡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총성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쪽이다.
권시혁은 덤불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으로 몸을 던졌다. 좁은 동굴 입구였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잠시 숨을 돌리며 에블린은 자신의 단말기를 확인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위성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팀원들과의 교신도 불가능했다.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에블린이 자책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오만함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어. 일단 여기서 놈들을 따돌려야 한다. 권시혁은 동굴 밖의 상황을 살폈다. 추격자들이 계곡을 수색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에블린을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숨소리도 내지 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심장을 졸이며 기다렸다. 용병들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이 근처 어디에 숨었을 텐데. 샅샅이 뒤져. 한 용병의 군화가 동굴 입구에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에블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동굴 천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박쥐였다. 소리에 놀란 박쥐떼가 푸드덕거리며 동굴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으악, 뭐야? 박쥐떼잖아. 젠장. 용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섰다. 별거 아니군. 다른 곳을 찾아보자. 아마 강 쪽으로 도망쳤을 거다. 용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긴 것이다. 긴장이 풀리자 에블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권시혁의 품에 쓰러지듯 기댔다. 그녀의 귀에 그의 차분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첨단 장비도 위성 데이터도 심지어 동료들까지 모두 사라진 지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곁에 있는 이 남자뿐이었다. 과연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생존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문명의 이기가 사라진 원시의 땅에서 진짜 생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추격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동굴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에블린은 권시혁의 품에 기댄 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겨우 골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권시혁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일단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 밖은 너무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에블린은 그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비상용 랜턴을 꺼내 켰다. 희미한 불빛이 동굴 내부를 비추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는 지하수가 흘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물이 있네요. 마실 수 있을까요? 갈증에 타들어가던 에블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권시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동굴물은 중금속이나 박테리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커. 잘못 마시면 탈수와 이질로 죽을 수도 있어. 그는 랜턴 빛으로 동굴 벽을 비추었다.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이끼 낀 벽면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수통을 꺼내 그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받기 시작했다. 이게 그나마 가장 안전한 식수다. 바위와 이끼가 천연 필터 역할을 해주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에블린은 자신이 비상 상황 대비 훈련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지식들이 그의 손끝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데이터에 의존할 때 그는 자연 그 자체를 데이터로 읽고 있었다. 수통에 물이 반쯤 차자 권시혁이 먼저 그녀에게 건넸다. 먼저 마셔. 체력 소모가 심했을 테니. 에블린은 망설임 없이 수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갈증을 씻어주었다. 고마움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팀의 자산이 아니라 짐 덩어리였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 안의 기온이 뚝 떨어졌다. 젖은 전투복이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에블린은 추위에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권시혁은 말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교관님도 추울 텐데. 난 괜찮아. 특전사 혹한기 훈련은 영하 20도에서 얼음물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하니까. 이 정도 추위는 사우나 수준이야.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왔다. 그리고 전투화 끈을 풀어내고 마른 나무에 홈을 파더니 미친 듯이 비비기 시작했다. 원시적인 불 피우기 방식이었다. 에블린은 저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무 홈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이끼에 불씨를 옮겨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작은 불꽃이 살아났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몸을 녹이고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충분했다. 따뜻한 불기운에 몸이 녹자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다. 그때 권시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에 구웠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벌레 유충이었다. 그게 뭐죠? 에블린이 질색하며 물었다. 단백질 덩어리, 이 숲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식량이지. 맛은 밥맛이랑 비슷해. 먹을만해. 그는 잘 구워진 유충을 먼저 한 입 빼어 물고 나머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에블린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달팽이 요리도 비위가 상해 먹지 못하는 그녀였다. 걱정 마, 독은 없어. 배고프면 뭐든 먹게 돼 있어. 일단 자둬. 내가 보초를 설 테니. 권시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동굴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지친 기색도 없이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밖을 경계했다. 에블린은 그런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굴을 나선 두 사람은 다시 험준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목표는 키메라의 비밀 거점, 김 박사를 구출해야 했다. 하지만 식량도 제대로 된 무기도 통신 장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계곡이 나온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 흔적을 지울 수 있어. 권시혁은 마치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 것처럼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는 숲의 모든 것을 활용했다. 쿠넝쿨을 엮어 밧줄을 만들고 뾰족한 돌멩이로 나뭇가지를 깎아 임시창을 만들었다. 에블린은 그의 뒤를 따르며 그가 알려주는 생존 기술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어떤 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고 어떤 버섯을 피해야 하는지, 동물의 배설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새롭게 채워지고 있었다. 잠깐, 계곡 근처의 대지대를 지나던 권시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에블린을 뒤로 잡아당겼다. 그의 눈이 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왜 그래요? 덫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나뭇잎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올가미 덫이 설치되어 있었다. 키메라가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다. 조심해서 돌아가자. 아마 이 주변에 더 있을 거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다. 바로 옆 수풀에서 무언가 휙 하고 튀어나왔다. 또 다른 덫이었다. 날카로운 나무창이 에블린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안 돼. 에블린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순간 권시혁이 번개처럼 그녀를 밀쳐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푹.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나무창이 그의 허벅지를 깊숙이 관통했다. 권시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다리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교관님, 권소령. 에블린이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다리는 피로 흥건했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아? 죽을 상처 아니야.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상처는 누가 봐도 심각했다. 대퇴 동맥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젠장, 창 끝에 독이 묻어 있어. 권시혁이 상처 부위를 확인하며 낮게 읊조렸다. 상처 주변의 살이 검게 변색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독이 온몸으로 퍼져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에블린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의무병 훈련을 받긴 했지만 이런 심각한 외상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숲 저편에서 그들을 쫓는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덫이 작동한 것을 보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에블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권시혁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지키던 강철 같은 남자가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하고 무사히 적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까? 오만한 천재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신 차려요. 소령. 제발 눈 좀 떠봐요. 에블린의 절규가 숲속을 울렸다. 권시혁의 의식은 독과 과다출혈로 인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고 강인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추격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는다. 공포가 에블린의 온몸을 다삼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창을 대신 맞은 이 남자의 희생이 헛수고가 된다. 침착해. 에블린 카터. 넌 델타포스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훈련받았던 응급처치 절차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짚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혈과 독 제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길게 찢어 권시혁의 상처 위쪽 허벅지를 잇는 힘껏 동염했다. 피가 더 이상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안해요. 좀 아플 거예요. 그녀는 그의 허벅지에 박힌 나무 창을 두 손으로 잡았다. 창을 뽑아내야 했다. 망설이는 순간 독은 더 깊이 퍼질 것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창을 뽑아냈다. 권시혁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상처에서는 다시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에블린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상처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피와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다. 쇠맛과 비릿한 피맛, 그리고 혀끝을 아리게 하는 독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몇 번이고 독을 빨아내고 뱉어냈다. 과거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필사적으로 어느 정도 독을 제거하자 그녀는 배낭에서 비상용 항독소 주사를 꺼내 그의 허벅지에 꽂았다. 그리고 거즈와 압박 붕대로 상처를 단단히 감쌌다. 완벽한 응급처치는 아니었지만 최선이었다. 이제 이동해야 해요. 제게 기대요. 에블린은 자신의 어깨를 내주며 권시혁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체중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다. 권시혁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 안 돼. 날 버리고 가. 넌 혼자라도 살아야 해. 권시혁이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닥쳐요. 당신을 구하러 온 팀이야. 동료를 버리는 건 내 데이터에 없어. 에블린은 처음으로 그에게 반말로 소리쳤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펜넝쿨이 보였다. 그녀는 권시혁이 가르쳐준 대로 펜넝쿨을 엮어 임시들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완성된 들것에 권시혁을 힘겹게 눕히고 밧줄을 자신의 어깨에 맨 채 질질 끌며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다. 추격자들을 피해 계곡의 물길을 따라 걷는 것은 체력을 몇 배로 소모시켰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들것의 무게는 천근만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 해 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작은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다. 추격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권시혁을 동굴 안으로 옮겼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상처가 덧나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안 돼, 이대로는. 에블린은 절망했다. 항생제도, 제대로 된 의약품도 없었다. 이대로 밤을 보내면 그는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권시혁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손끝에 작은 약병이 잡혔다. 그가 DMZ에 들어오기 전 만약을 위해 챙겨두었던 비상용 해열제와 광범위 항생제였다.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다니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약을 빻아 물에 타서 그의 입에 흘려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젖은 옷을 벗어 물기를 짜낸 뒤 그의 뜨거운 이마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를 간호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새벽녘, 권시혁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불빛에 비친 에블린의 지친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온통 긁힌 상처와 멍자국이 가득했다. 카터 대위, 그가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날 구했군. 빚 갚은 것뿐이에요. 당신도 날 구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그냥 날 버리고 갔으면 당신은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권시혁이 물었다. 말했잖아요. 동료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이 죽는 건 싫었으니까. 에블린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권시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난 동료를 잃어본 적이 있어. 아프가니스탄에서였지. 내 데이터 계산 착오로 내 바로 옆에서 동료가 폭탄에 당했어. 그 이후로 난 누구도 깊게 믿지 않았어. 내 자신조차도. 기계나 데이터는 감정이 없으니까,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더 집착했는지도 몰라.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에블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과묵하고 강철 같던 남자의 연약한 속내를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다. 나도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는 전설적인 장군이었어요. 난 평생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를 믿는 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으니까. 감정이나 직감 같은 불확실한 것에 의존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은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껍데기 아래 그들 역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권시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에블린의 입을 막으며 쉿 하는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수색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다. 상처 입은 사자와 지친 암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격의 불씨를 지필 기적의 씨앗이 될 터였다. 이쪽이다. 폭포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이 근처에 흔적이 있었어.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키메라 용병들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선명했다. 에블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권시혁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에블린에게 동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두 사람은 바위 틈새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다. 권시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품에서 단검을 꺼내 쥐었다. 만약 놈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다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할 기세였다. 다행히 놈들은 폭포의 물줄기 때문에 입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젠장, 흔적이 여기서 끊겼잖아. 비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갔나? 강하류 쪽으로 가보자. 분명 그쪽으로 도망쳤을 거야. 용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위기는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안심할 수 없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동해야 해. 권시혁이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무리예요. 당신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어요. 이대로 움직이면 여기서 기다리다간 굶어 죽거나 다음 수색대에 걸리거나 둘 중 하나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에블린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깻넝쿨 들것을 고쳐매고 그의 몸을 부축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걸었다.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었어. 계속 도망만 다니다간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릴 거야. 이제부턴 우리가 사냥을 시작한다. 권시혁이 걷는 동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냥이라고요? 이 상태로요. 사자는 다쳤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지. 놈들은 우리가 부상당한 채 도망치기 바쁠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 허점을 찌르는 거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에블린에게 자신이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작전이었다. 카터 대위,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 비록 첨단 장비는 없지만 당신의 분석 능력은 여전히 유효해. 내가 현장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을 당신이 조합해서 적의 진짜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두 사람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권시혁은 현장의 눈과 발이 되고 에블린은 작전의 두뇌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놈들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놈들이 버리고 간 탄피, 식량 포장지, 희미한 발자국, 권시혁은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수집했다. 이건 동구권에서 생산된 탄피야. 그리고 이 전투 식량은 러시아 특수부대용이고. 놈들은 단순한 용병 집단이 아니야. 국가급의 지원을 받는 전문 테러 조직이야. 에블린은 그가 수집한 정보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데이터와 조합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의 보급 주기는 12시간. 이동 경로는 항상 능선을 따라 움직이고 야영지는 반드시 수원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도 국경 근처에 버려진 기상 관측소일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유일하게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권시혁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두 사람의 능력은 서로를 보완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놈들의 야영지를 몰래 지켜보며 놈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박사만 있으면 선물은 일주일 안에 완성된다. 스펙터님께서 직접 오셔서 물건을 확인하실 거야. 선물. 그것은 소형 핵무기, 더티 밤을 의미하는 은어였다. 그리고 스펙터는 국제무기 암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의 이름이었다. 놈들의 목표는 단순한 몸값이나 기술 탈취가 아니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박사를 구출하고 놈들의 계획을 저지해야 했다. 기상관측소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해. 최소 30명 이상의 병력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우회로를 찾아야 해. 권시혁은 지형을 살폈다. 관측소 뒤편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유일한 침투로 저 절벽을 오른다. 미쳤어요. 전문 산악 장비도 없이 저길 어떻게 올라요? 장비는 만들면 돼. 권시혁은 다시 한번 그의 생존 기술을 발휘했다. 그는 질긴 나무 껍질과 캔넝쿨을 엮어 튼튼한 밧줄을 만들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깎아 암벽 등반용 피톤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와 밑창을 뜯어내 접지력을 높이는 임시 암벽화를 만들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절벽 아래에 섰다. 수직에 가까운 암벽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로프를 고정할게. 당신은 내 신호를 기다렸다가 따라 올라와. 할 수 있겠어? 권시혁이 물었다.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은 들꽃이었다. 권시혁은 어둠을 틈타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거미처럼 혹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절벽을 기어 올랐다. 그의 손과 발은 미끄러운 바위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유려했다. 에블린은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산의 정령처럼 보였다. 1시간 후 그가 정상에서 신호를 보내왔다. 에블린도 밧줄을 잡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실전은 달랐다. 소나귀의 힘이 빠지고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그때마다 위에서 권시혁이 밧줄을 당겨주며 그녀를 이끌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마침내 그녀의 손이 정상의 바위에 닿았을 때 권시혁의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올려 주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발 아래로는 키메라의 비밀기지인 기상관측소의 불빛이 보였다.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김 박사는 저곳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망과 생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단 2명의 최정예 요원이 중무장한 테러 조직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짜 적은 눈앞의 용병들이 아니라 그들 중 한 명을 아주 잘 아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상관측소 내부는 긴장된 정적으로 가득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용병들의 군화 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리는 무전기 소음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권시혁과 에블린은 옥상 환기구를 통해 소리 없이 내부로 잠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수신호와 인이어 마이크를 통해 소통하며 한 몸처럼 움직였다. 3층 복도, 적셋 1분 주기로 순찰 중, 중앙 계단은 피해야 해. CCTV가 너무 많아. 에블린이 관측소 외벽에 숨어 드론이 보내오는 내부 구조 영상과 열 감지 데이터를 분석하며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작전 통제관이었다. 그녀의 정보는 권시혁의 눈이 되어 그의 이동 경로를 인도했다. 알겠다. 비상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한다. 김 박사가 갇힌 곳은 어디일 것 같나? 지하 1층의 전산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와 차단된 곳이니까. 위성 전파도 잡히지 않는 걸로 봐서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된 것 같아요. 좋아. 목표는 지하 전산실. 내가 소란을 피워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2층 통제실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할 수 있겠어. 문제 없어요. 5분만 주면 이 낡은 시스템은 내 놀이터가 될 거예요.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권시혁은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이동하며 순찰 중인 용병들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그는 뼈를 부러뜨리거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혀를 눌러 기절시키거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잠든 듯 쓰러진 용병들만이 남았다. 그 사이 에블린은 통제실에 잠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관측소의 모든 CCTV를 루핑 영상으로 바꾸고 출입 통제 시스템의 잠금을 해제했다. 보안 해제 완료. 지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지하 입구에만 5명이 넘게 지키고 있어요. 알겠다.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하지. 권시혁은 3층 복도 끝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 웨이트. 요란한 경보음이 관측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침입자다. 3층에서 경보가 울렸다. 모두 3층으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며 3층으로 몰려들었다. 지하를 지키던 병력까지 대부분 3층으로 이동했다. 권시혁은 그 틈을 타 유유히 지하로 향했다. 지하 전산실 문 앞에는 2명의 용병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2사람을 제압했다. 카드키를 빼앗아 문을 열자 안에는 저최한 모습의 김철영 박사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 바로 더티밤의 기폭 장치가 놓여 있었다. 김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구하러 왔습니다. 권시혁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고맙소. 고맙소 하지만 시간이 없소. 저 폭탄. 1시간 뒤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소. 해체는 나밖에 할 수 없는데 부품 하나가 없어서. 그 순간 전산실의 스피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찾는 부품이 이건가? 김 박사. 스크린에 키메라의 수장. 스펙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플루토늄 코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환영한다. 권시혁 소령. 혹은 그림자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지. 권시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림자는 국정원과 707 극소수만이 아는 자신의 암호명이었다. 스펙터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부 배신자가 있군. 빙고, 아주 똑똑해. 당신들의 모든 작전 계획, 침투 경로? 심지어 당신과 그 예쁜 델타포스 아가씨가 DMZ에서 애틋한 생존기를 찍고 있을 때도 난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지.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어. 스펙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산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쾅하고 닫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지. 김 박사는 순순히 우리와 협력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누구냐? 배신자가 누구지? 글쎄, 아마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하나 아닐까? 스펙터의 영상이 끊기고 전산실의 독가스가 살포되기 시작했다. 쉬익 소리와 함께 환기구에서 녹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젠장. 방독면을. 권시혁은 김 박사를 데리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방독면은 없었다. 이대로라면 5분 안에 질식사할 것이다. 원장님, 갇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어폰 너머로 에블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함정이다. 배신자가 있어. 여긴 독가스가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갈게요. 에블린은 통제실을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믿을 수 없는 인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관, 제임스 윌리엄스 대령이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중무장한 키메라의 용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어딜 가려고 그러나
카터 대위.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윌리엄스 대령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대령님, 당신이 배신자였어. 어째서? 에블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상관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니. 어째서냐고? 돈, 그리고 권력, 그것뿐이야. 난 낡아빠진 군인 연금으로 여생을 보내긴 싫었거든. 스펙터님은 내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지. 이제 그만 저항하고 투항해.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넌 아직 쓸모가 많으니까. 에블린은 뒷걸음질 쳤다. 사방이 적이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권소령은 이미 죽었을 거다. 이제 너 혼자야. 윌리엄스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권시혁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강인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한 듯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내 데이터에 따르면 배신자의 생존 확률은 0%에 수렴하더군요. 대령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배신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홀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독가스가 가득 찬 지하에서 권시혁은 정말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 그리고 홀로 남은 에블린은 과연 이 압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녹색 독가스는 죽음의 안개처럼 전산실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권시혁은 찢은 옷가지로 자신과 김 박사의 코와 입을 막았지만 스며드는 독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끝인가? 철옹성 같은 강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환기구는 너무 좁아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다. 사방이 막힌 완벽한 죽음의 공간, 김 박사는 이미 의식을 잃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다. 권시혁의 의식도 점점 가물거렸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또다시 자신의 동료를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인가? 그때였다. 쾅, 夸과광, 천장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진동이 울렸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진이라도 난 듯 전산실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건 폭발. 정신을 잃기 직전. 권시혁은 본능적으로 김 박사를 끌어안고 튼튼한 서버렉 밑으로 몸을 굴렸다. 잠시 후 그의 머리 위쪽 천장이 거대한 구멍과 함께 뚫려버렸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외침처럼 들려왔다. 권소령, 살아있어요. 대답해요. 에블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꺼져가던 그의 의식을 붙잡았다. 카터 대위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일단 로프 잡아요. 굵은 로프가 구멍을 통해 내려왔다. 권시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의식을 잃은 김 박사를 먼저 로프에 묶었다. 박사님부터 올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윌리엄스 대령과 마주한 순간 에블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든 채 윌리엄스와 심리전을 벌이며 시간을 벌었다.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나? 얌전히 총 버려. 글쎄요, 제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제 위치와 당신의 배신을 알리는 비상 신호를 사령부로 전송했어요. 10분 안에 이곳은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녀의 블러핑에 윌리엄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찰나의 틈을 에블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몸을 날려 복도에 있던 소화전을 향해 총을 쐈다. 쾅! 소화전이 터지며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병들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녀는 환기구 통로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무작정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권시혁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환기구를 통해 이동하며 권시혁이 갇힌 지하 전산실 바로 위층인 보일러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는 권시혁이라면 상상도 못할 지극히 에블린다운 구출 작전을 실행했다. 그녀는 보일러실의 낡은 가스관 밸브를 모두 열었다. 그리고 통제실에서 빼돌린 소형 시사 폭약을 가스관에 설치했다. 그녀의 데이터 계산에 따르면 가스 폭발의 충격은 노후된 바닥을 붕괴시켜 지하 전산실로 통하는 구멍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론 폭발의 강도를 잘못 계산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당신의 감을 한번 믿어보죠. 교관. 그녀는 타이머를 맞추고 폭발 직전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폭발과 동시에 현장으로 다시 진입해 구멍을 통해 권시혁과 김 박사를 극적으로 구해낸 것이다.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기상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의 안전가옥에 있었다. 에블린이 만약을 위해 미리 확보해둔 곳이었다. 김 박사는 다행히 무사했고 권시혁도 의식을 되찾았다.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자초지종을 들은 권시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확히는 바닥만요. 제 계산은 완벽했으니까. 당신 방식대로라면 아마 벽에 구멍이라도 파려고 했겠죠. 에블린이 으쓱하며 말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만 맹신하는 오만한 천재가 아니었다. 현장 상황을 읽고 자신의 지식을 응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프로였다. 고맙다. 또 빚을 졌군. 이자는 비싸게 받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오갔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윌리엄스와 스펙터는 김 박사를 놓치고 더티밤의 부품까지 빼앗기자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관측소에 남아있던 예비 핵물질을 이용해 폭탄을 원격으로 폭파시키려 했다. 비록 위력은 약해졌지만 반경 수십 킬로미터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폭파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놈들은 헬기를 타고 이미 국경을 넘고 있을 거요. 막을 방법이 없소. 김 박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원격 폭파 장치는 위성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번 신호가 보내지면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방법이 하나 있어. 권시혁이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놈들이 신호를 보내는 인공위성 자체를 파괴하는 거야. 위성을요. 전투기나 미사일도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미사일이 하나 있으니까. 권시혁은 에블린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M2010 저격 소총에 닿았다. 설마 저보고 위성을 쏘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손바닥만 한 목표물을 대기권 마찰과 중력, 바람, 지구 자전까지 계산해야 해요. 슈퍼컴퓨터로도 몇 시간은 걸리는 계산이라고요. 에블린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이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의 완벽한 계산 능력과 나의 감각을 합치면. 권시혁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바람이 되고 당신이 총알이 되는 거야. 당신의 데이터와 나의 직감, 그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거지. 이건 우리 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저격이야. 그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에블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지만 성공하면 그들은 전설이 될 것이다. 알았어요. 해보죠. 당신의 그 미신 같은 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볼 테니까. 두 사람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이제 곧 죽음의 신호를 보낼 악마의 눈이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 마지막 한 발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단 한 발의 총알에 걸려 있었다. 삼봉우리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에블린은 M2010 저격 소총을 바위에 거치하고 스코프에 눈을 붙였다. 그녀의 눈앞,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 화면에는 우주의 심연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목표 위성이 작은 점처럼 이동하고 있었다. 목표 위성, 코드명 판도라. 3분 후 한반도 상공 최고점에 도달.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김 박사가 옆에서 태블릿으로 위성 궤도를 계산하며 다급하게 말했다. 폭탄 타이머는 붉은 숫자를 깜빡이며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젠장, 대기권 상층부의 기류가 너무 불규칙해요. 데이터 입력 값이 1초에도 수백 번씩 바뀌고 있어요. 이래서는 조준점을 고정할 수가 없어. 에블린의 손가득 땀이 찼다. 그녀의 탄도 계산 컴퓨터는 과부하가 걸린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 중력, 코리올리 효과지구, 자전에 의한 편향까지 모두 계산해야 했다. 0.001도의 오차만으로도 탄화는 수십 킬로미터를 빗나갈 것이다. 컴퓨터를 꺼. 그때 그녀의 뒤에서 권시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미쳤어요. 컴퓨터 없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그 기계가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있어. 숫자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 아니, 바람을 느껴야 해. 권시혁은 흙 한 줌을 집어 허공에 날렸다. 흙가루는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는 눈을 감고 뺨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름의 움직임까지 온몸의 감각으로 자연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의 컴퓨터다. 내가 부르는 대로 조준점을 수정해. 에블린은 망설였다. 평생을 의지해온 데이터를 버리고 이 남자의 비과학적인 감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탄도 계산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스코프 안에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선과 목표 위성만이 남았다. 준비됐어요? 불러줘요. 좋아. 지금부터 집중해. 내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마. 권시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최면과도 같은 깊은 울림이 있었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하지만 그건 지상의 바람이야. 50m 상공에서는 동풍으로 바뀌고 1km 위에서는 다시 강한 서풍이 불고 있어. 구름의 이동 속도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조준점을 오른쪽으로 2클릭 옮겨. 에블린은 기계적으로 조준 다이얼을 돌렸다. 고도는 3만 피트 이상. 공기 밀도가 희박해져 탄도 낙차가 줄어들 거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강하게 잡아당기지 예상보다 한 클릭 더 위로 올려. 그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길을 손으로 더듬는 것처럼 탄환이 나아갈 길을 그려주고 있었다. 에블린은 그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기계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데이터와 그의 원초적인 감각이 기묘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1분 전, 판도라가 최고점에 도달한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마지막 변수, 코리올리 효과다. 우리가 쏘는 동안에도 지구는 계속 움직이지. 탄환은 직선으로 날아가지만 목표물은 우리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해. 그걸 계산해야 해. 권시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왼쪽으로 반 클릭, 아니 0.7 클릭. 아주 미세하게. 0.7 클릭은 제 스코프에 없어요. 알아. 그러니까 당신의 감각으로 맞추는 거야. 0.5와 1 클릭 사이. 그 어딘가에 답이 있어. 당신의 손끝을 믿어. 에블린은 숨을 멈췄다. 데이터가 사라진 자리,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끝 감각에 집중했다. 수만 번의 격발로 다져진 그녀만이 아는 미세한 감각. 그녀는 조준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머리카락 한 올만큼 움직였다. 준비 완료. 좋아. 내가 셋을 세면 쏴. 심장 박동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권시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떨림을 멈추게 했다. 하나. 에블린은 숨을 내쉬었다. 둘.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가볍게 닿았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점, 그리고 하나의 선만이 존재했다. 셋. 쏴. 탕. M2010 저격 소총이 불을 뿜었다. 총알은 밤하늘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올라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 박사의 태블릿 화면만을 바라보았다. 탄환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5초가 걸릴 터였다. 1초, 2초,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블릿 화면 속 판도라 위성의 신호가 갑자기 깜빡이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명중, 명중이다. 해냈어. 김 박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에블린은 소총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권시혁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였기에 가능했어요. 에블린이 눈물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오만한 천재와 살아있는 전설. 물과 기름 같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통해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한편 국경을 넘던 헬기안. 스펙터와 윌리엄스는 더티밤의 기폭 장치 카운트다운이 멈춘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럴 리가? 위성 신호가 끊겼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의 당황도 잠시 강황도 잠시 강황도 장황도 헬기 조종사가 비명을 질렀다. 적기 출현. F-16이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에블린이 보낸 비상 신호를 수신한 한미연합공군이 그들을 추격해 온 것이다. 미사일 경보음이 헬기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동이 트는 새벽, 붉은 여명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처럼.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깊었다. 권시혁은 작전 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있었고 에블린 역시 극한의 정신적, 육체적 소모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과연 이 두 영웅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이 감정은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DMZ의 숲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짙은 녹음으로 뒤덮였고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국제 재판에 회부되어 죗값을 치렀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훈련장.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젊은 특전사 대원들이 저격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호흡 불안정. 격발 타이밍이 너무 빨라. 그렇게 쏴서는 팔이 한 마리 못 맞춰. 매서운 질책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유창한 한국어로 대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블린 카터,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한 그녀였다. 판도라 위성을 저격한 전설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의 특별교관으로 한국에 파견 나와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면서도 여전히 바위처럼 든든한 모습의 권시혁이 서 있었다. 그는 작전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현역으로 뛰기는 어려워졌지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선임 교관으로서 새로운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너무 다그치지 마, 저 친구들. 아직 병아리 수준이니까. 권시혁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병아리니까 더 혹독하게 훈련시켜야죠. 실전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당신처럼요. 에블린이 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티격태격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다. 지난 1년간 두 사람은 재활과 치료를 함께하며 서로의 가장 힘든 시간을 곁에서 지켜주었다. 병상에서 그들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훈련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 언덕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훈련장은 평화로웠다. 기억나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에블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기억나지? 나한테 내가 쏘면 더 잘 맞겠네. 라며 대들던 어떤 오만한 양키 아가씨가 있었지. 그 오만한 양키 아가씨가 없었으면 지금쯤 누가 당신 목숨을 구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도 맞군. 권시혁은 순순히 인정하며 웃었다. 그는 멈춰서서 에블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에블린,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또 내 저격술 트집 잡으려고요. 아니,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한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탄피 2개를 엮어 만든 독특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그의 K14 소총의 탄피, 다른 하나는 그녀의 M2010 소총의 탄피였다. 이건 당신은 나의 조준점이고 나는 당신의 방아쇠야.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맞출 수 없고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쏠 수 없지. 우리는 하나야. 평생 나의 표적이 되어주겠어.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에블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거절하면요. 거절은 없어. 이건 명령이니까. 명령이라 마음에 드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시혁은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의 조촐한 결혼식이 부대 안의 작은 성당에서 열렸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두 사람은 가장 영예로운 정복을 입었다. 하객은 그들이 아끼는 부대원들과 동료들 뿐이었다. 주례를 맡은 사령관이 물었다. 신랑 권시혁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부 에블린을 목숨 바쳐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신부 에블린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랑 권시혁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비춰줄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하고 영원해 보였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부부 교관으로 707부대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으로, 때로는 따뜻한 동료로 그들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귀감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사격 훈련장에서 에블린이 먼저 저격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 권시혁이 그녀의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예전엔 당신이 내 뒤에서 일해줬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에블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평생 당신 뒤는 내가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앞만 봐. 권시혁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에블린은 스코프에 눈을 붙였다. 500m 밖의 작은 관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권시혁에게 말했다. 있잖아요. 시혁 씨, 왜? 이번엔 내가 쏘면 당신 마음을 더 잘 맞출 수 있겠는데요. 그녀의 사랑스러운 도발에 권시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
텔링 시브링에 명중했다. 데이터와 감각,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살아있는 전설과 오만한 천재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설로 완성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기적을 만들어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만한 천재와 살아있는 전설. 처음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그들이었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며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동과 여운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한 DMZ의 숲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지식과 데이터가 힘을 잃고 홀로 고립된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에블린이 자신의 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처럼 말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삶이라는 거대한 관역은 결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권시혁처럼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변의 작은 소리에, 내면의 감각에,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권시혁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저격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단 총을 쏘는 기술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 그리고 경험은 결국 누군가를 해하거나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돕고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쏠 수 없었던 기적이라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차가운 데이터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곁에도 분명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권시혁이 혹은 당신의 능력을 믿고 따라줄 에블린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나누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고지사항. 본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인물, 사건, 배경 및 단체명은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실제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시청자분들께 긍정적인 삶의 교훈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 내용의 해석과 적용은 시청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제작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